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간경제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롱이고요. 박민영입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오늘은 그 공사 다 망한 박앵커 때문에 그 지금이 생방이 아니라 스트리밍은 되고 있지만 녹방이라는 거 저희가 지금 4월 18일 오전 10시에 지금 녹화 방송을 하고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도 생방처럼 저희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바로 생방이 나가는 날 전날 오전에 저희가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목요일 됐으니까 또 한 주간의 증시는 정리를 해드리고 또 재미있는 생활경제까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간의 증시 여러 가지 이슈 등이 스쳐 지나갔는데 현재 시장을 좀 단면적으로 키워드로 정리한다면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다 해서 제가 정리를 해왔습니다. 네. 일단 강한 미국 경제, 그래서 금리 인하 기대가 계속 지연되면서 어느 정도 고금리 상황이 유지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중동 리스크, 전면전까지 안 갈 것이다라는 분위기가 지금으로선 훨씬 우세합니다. 뭐 이스라엘이 보복을 포기했다라는 외신 보도도 들려오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것은 언제든지 하루아침에 또 워딩 하나로 바뀔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밀당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 섹터로 보면 이제 테슬라 부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감원 이슈까지 있다 보니까 감원으로 인해서 또 인도량 자체가 떨어지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지적, 뭐 캐즘 논란 아직까지도 시달립니다. 그리고 사이버 트럭 생산이 좀 원활하게 되지 않을 것이고 수요가 그렇게 강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지적 등도 나오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이들의 사랑을 여전히 많이 받고 있다. 그러니까 테슬라 지금이 저점이다라는 시각이 좀 많은 것 같기는 합니다. 뭐 어떻게 될진 봐야겠죠. 2차 전지 전반은 아직까지 테슬라가 좀 짓누르고 있다 볼 수 있고요. AI 쪽은 많이 올라왔긴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게 끝은 아닐 것 같다라는 시각이 우세하죠. 상승 부담은 있어서 종목별로 변동성은 조금 커지기도 합니다. 막 장 초반에 급락하던 게 결국 급등 마감하기도 하고 윗꼬리 밑꼬리 엄청 달리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HBM, CXL, 온디바이스 AI 내에서 세부화된 반도체 섹터 내에서 순환의 강세 흐름은 이어지고 있고요. 그것은 여전히 AI 성장 스토리가 좋고 빅테크의 데이터 센터 투자 계속되고 있다. 이런 뉴스 덕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전력 쪽 AI 생태계 내에서 AI가 돌아가려면 전력이 필요하다라는 논리로 정말 가열차게 상승했죠. 한 2022년도부터 HD 현대엘렉트릭이 1000% 이상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종목도 시장이 조금 변동 나올 때 여기서 이렇게 막 급락하는 날도 며칠 전에 등장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곧장 또 회복을 보였고 오늘 이 목요일까지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ARM CEO도 전력이 부족하다 얘기하고 있고 미국 국내에서 전력 부족에 대한 증권가 월가의 보고가 계속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아직까지는 살아있다. 그런데 분명히 상승은 부담스러운 수준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전력의 상승에 힘을 보태는 것 중에 하나가 구리값의 상승인데 지금 원자재 쪽에 가격 강세가 계속됩니다. 밑에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원자재 쪽 가격 흐름을 좀 캡처를 해왔는데 골드, 실버, 뭐 구리, 철강 이쪽 가격이 최근 들어서 계속 조금 올라가고 있는 분위기이고 리튬 이런 쪽도 일부는 회복하곤 있으나 그래도 여전히 1년 사이에도 또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는 점. 그러니까 2차 전지 쪽보다는 원자재 다른 쪽으로 관심이 좀 집중이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구리 가격 상승은 이제 뭐 구리, 방산 혹은 전선까지 이렇게 좀 밀어 올려주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밸류업은 총선 이후에 확실히 조금 정책 모멘텀이 떨어지긴 했는데 일정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5월 전후로 해서 또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한 추가적인 이벤트도 있을 것이고 이쪽에 대해서는 야당에서도 어느 정도 공감대 일부는 표현이 돼 있는 상황이라서 어떻게 진행될지는 좀 봐야 됩니다. 그리고 조선 요즘에 괜찮네요. 실적, 뭐 미중 갈등 수혜, 또 방산 모멘텀 같이 받아가고 있고 전체적으로는 킹달러 키워드가 있는데 이건 잠시 후에 경제 이슈에서 좀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뭐 이렇게 전반적으로 포인트들을 짚어봤는데 저도 잠깐 하나하나씩 코멘트를 좀 이렇게 해보자면 얘기해 주신 것처럼 미국 경제가 너무 좋고 지금으로서 뭐 중동 리스크까지 있다 보니까 당연히 금이나 달러가 강세를 기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그리고 또 역시 당연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원자재 가격이나 국제 유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보니 또 다시 도드리피처럼 돌아가는 게 그러면 물가 상승 압력 때문에 연준의 금리 인하는 계속 더 뒤로 밀릴 수밖에 없겠다. 뭐 이런 시나리오 때문에 시장이 움츠러들 수밖에 없고 그러면 결국 이제 우리가 투자는 하긴 해야 되잖아요. 하다 보면 결국 확실한 스토리 아니면 확실한 넘버가 찍히는 쪽인데 그래서 조선이나 방산, 뭐 미용, 의료기기, 뭐 반도체 이런 쪽으로 사실 눈이 좀 더 갈 수밖에 없을 것 네. 같습니다. 그리고 야, 테슬라는 내가 만약에 보유자라면 그래서 테슬라 주주라면 좀 너무 답답하고 열받을 것 같아요. 주변에 뭐 지금 테슬라 사는 거 좋지 않겠냐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네. 그만큼 약간 근데 뉴스도 볼 때마다 그래도 스트레스 받잖아. 그래도 테슬라에 대한 기대들을 다들 강하게 하고 있구나. 근데 뭐 언젠가는 반등을 준다면 또 그렇죠. 지금이 기회일 수 있긴 하겠죠. 물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지금까지 보여줬었으니까 그러는 건데 사실 예전에도 중국에서 전기차 뭐 20%, 30% 세일해 준다고 했을 때도 주주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뭐 사이버 트럭 뭐 지원이나 그리고 감원 이슈들이나 구독료도 뭐 할인해 준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주주 입장에선 참 열받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그 해봤습니다. FSD 완전 자율주행 구독료 할인은 분명 뭐 오죽하면 그것까지 할인하겠냐 볼 수도 있지만 또 자율주행 데이터 수집 차원에서 사실 그게 목적이긴 할인한다라는 했지. 것이 있으니까. 근데 네. 요즘에 또 때마침 그것과 맞물려서인지 자율주행 뉴스가 꽤 나옵니다. 네. 그래서 시간 외를 중심으로 자율주행 강세 흐름 뭐 단발적이긴 한데 그 단발적인 시세가 빈도수가 좀 잦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요건 또 나름 뉴스가 모이는 거고 이게 잦게 나오다가 어느 날은 이렇게 좀 연속성을 띄어가는 패턴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리기판도 처음에는 조금 빈도수가 낮았지 연속성이 있진 않았는데 갑자기 한 2주 사이에 확 시세가 붙어버리면서 연속성을 띄었거든요. 변압기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빈도수가 잦아지는 뉴스들은 여러분이 체크를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환경이 녹록지는 않지만 여기서 또 투자할 만한 그런 종목군들은 분명히 있으니까요. 실체가 있는 종목군들이나 산업군들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 잘 짜 가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뭡니까? 다음은 반도체 쪽입니다. 음. 반도체 쪽의 세계 최대 장비 회사가 바로 ASML이죠. 어제 이제 선공개 실적을 내놨는데 매출액 컨센 하회했고요. EPS는 컨센에 뭐 나름 부합 조금 올라간 채로 발표가 됐는데 신규 수주가 QOQ 기준으로도 YOY 기준으로도 좋지 않았고요. 가이던스도 컨센 대비 부진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최대 반도체 장비 회사가 신규 수주 등 이렇게 실적이 좀 성에 차지 않는다? 그럼 반도체 업황의 회복 속도가 좀 지연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를 자극했고 수요 일장에 코스피 장 후반에 낙폭을 키웠던 이유입니다. 일본 니케이도 이것 때문에 낙폭이 좀 커지긴 했어요. 그리고 미국장에서도 이제 엔비디아 필두로 해서 반도체 장비주들도 같이 좀 떨어지는 반도체 하락이 나타났습니다. 다만 지금 시장은 이제 내일 원래 저희 스트리밍 시간이라면 같이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TSMC 실적이 이제 오늘 나오게 된단 말이죠. 빨리 예상하세요. TSMC 실적은 좋을 것 같다는 게 압도적입니다. YOY로 몇 퍼센트? 한 7%? 아무튼 TSMC 실적에 대해서는 기대들을 조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밤사이 뉴욕장에서 TSMC는 0.5% 하락에 그쳤고 전일장 대만 가권도 올라갔던 게 TSMC 실적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장에서도 지금 HBM 밸류체인 찾기 대회가 또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HBM 종목군들에 대한 기대를 이 TSMC 실적으로 확인하고 뭐 갈 것이다라는 그 온기가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지진이 이번 달이었어, 지난달이었어? 지난달에도 있었고 어제도 또 지진이 여진이 어제도 있었어요. 있어. 네, 그래서 지난달. 근데 그 영향 자체는 뭐 크진 크지 않았었고, 않았대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반도체 섹터의 병곡이 될 수 있는 ASML 지나갔고 TSMC 있고 25일에 SK하이닉스 실적 등이 있으니까 반도체 보유자분들이라면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는 일정들이니 체크해 주시고요. SK하이닉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실장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고민들을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네. 결국에는 지금 지수가 조금 밀렸잖아요. 예. 2600. 좀이요?
뭐 그래도 지난 네. 연말부터 올라왔다가 밀렸으니까 그러면 이것을 좀 지금을 매수 기회로 삼을 건지 음. 아니면 이제 얼추 조금 더 회복의 여부를 좀 보고 대응할 건지 1번 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반등을 한다면 그걸 가정을 해놓고 봤을 때 내가 베팅을 약간 단기 변동을 줬던 뭐 전력이나 AI 반도체 기존의 주도 섹터로 들어갈지 아니면 완전 눌려있던 2차 전지 쪽 이런 쪽에서 기회를 찾아볼지 본인의 선택이 야, 필요합니다. 2차 아니면 전지 쪽. 그 외에는 각계 전투하는 이제 바이오 쪽을 볼지. 야, 난 사라고 하면 음. 근데 못 산다, 2차 전지. 아, 근데 난 지금- 뭔가라도 확인을 하고 들어가는 스타일이라 가지고. 그렇죠. 그쪽은 그렇죠. 저는 발목에서 사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냥 목젖에서 사서 약간 목적까지는 아닌데. 목젖에서 사서 인중에서 팔는 나는 스타일. 그냥 차라리 그러니까 확인 안 하고 발목에서 사느니 확인하고 허벅지쯤에서 사도 난 괜찮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것이 부디 허벅지이길 바랍니다. 본인은 허벅지라고 생각하는데 알고 봤더니 상체가 없었어. 어. 그것이 고점이었을 수 아. 있지요. 네. 아무튼 그것이거나 아니면 뭐 지금 시장에서 이런 반도체 전력 이런 쪽에서 못 가주면 어김없이 시장 나쁠 때 가는 해치 트레이딩 테마가 가요. 그게 뭐 전쟁 테마, 초전도체 이런 건데 지금은 약간 혼재돼 있는 느낌이기도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어차피 밸류업 프로그램이 기존 대비 강도가 진행되지 우주항공, 우주항공. 이런 그런 그치. 거. 네네. 그리고 밸류업 쪽도 반도체 밸류 체인 액티브. 네. 기가 막히죠, 타이밍. 우리가 노리고 하는 건 아닌데. 이런 식으로 다른 대안을 찾고자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사실은 작년 장이 그랬잖아요. 죽어도 2차 전지에 죽었어야지 회복이 됐던 장이었고 맞아요. 올해는 죽어도 AI에서 죽어야 그래도 회복과 탈출 기회가 있는 쪽이기 때문에 아마도 많은 분들이 다수 AI 쪽 반도체든 뭐 전력이든 요 생태계를 여전히 머물려고 선택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좀 달라지고 있는 분야가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의 경제 데이터 등이 생각보다 조금씩 나아지고 그것 또한 나아지는 빈도가 잦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 내부 말고 밖에서도 중국 경기 좀 좋아지는데 이런 시각이 좀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소비가 개선된다로 봤을 때는 의류, 화장품, 미용, 게임 이런 쪽, 중국 경기 쪽에 베팅을 할 경우는 철강화학 반도체인데 사실 화학 섹터 아직 뭐 그렇다 할 움직임 없고요. 철강도 그런데 오늘은 철강주가 다 급등 나왔어요. 그 미국이 이제 중국 철강에 대한 관세 3배 올린다라는 어제는 네. 여러분이 보시는 목요일장. 시점에는 올해 네, 목요일장 기준. 하지만 이것은 단기적 트레이딩 관점의 뉴스이기 때문에 네. 뭐 정말 확정 보도가 나온다면 또 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 정도 확인하시고 중국 관련 뉴스 등이 최근에 괜찮게 나오고 있다. 그래서 나름 뭐 주도 섹터 외에 뭐 화장품이나 미용기기 이렇게 한두 종목씩 섞어가는 포트도 괜찮겠다 싶더라고요. 실제로 수출 지표 보면 의료나 미용기기 쪽으로도 만만치 않게 잘 나오거든요. 맞아요. 반도체, 조선, 자동차, 미용, 의료기기 뭐 이런 쪽은 뭐 넘버도 잘 나오니까 좋고 그 아까 중국 소비주 중에 게임 들어가 있던데 네. 지난 주말에 안 사실인데 저희 장모님이 게임주 갖고 계시더라고요. 아 진짜. 그래서 아주 근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러시겠네요. 그것도 뭐 제가 여기서 종목을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제일 근심 걱정 많은 종목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좀 살아날까요? 헐. 아니요. N? 예. 예. 좋습니다. 아, 장모님 어렵네요. 힘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사돈 어른은 유리기판을 들고 계시더라고요. 그래도 그 사돈 어른이요? 아까 저의 친오빠의 장모님. 그래도 범 가족이니까 네. 범 가족이 박기판 씨의 방송을 그쵸. 보면서 유리기판을 유리기판을 보셨더라고요. 보고 계시군요. 제가 무슨 종목을 추천하고 그런 건 아닌데 그걸 보시고 어떻게 또 잘 선택을 하셔서 참 좋은 수익을 내고 계시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네. 어깨가 더 막 무거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머님 조심하세요. 사위가 지금 금융권에 있는데 어머님이 네. 그 장모님께서 사위가 로봇은 대세가 될 수 없다고 근데 하셔서
제 방송을 안 보시는 건 확실한 게 그 게임주나 다른 지주사들도 다 코로나 시절 때 들어가셨다고. 아, 오래 예, 고생하셨네. 예, 고생 아, 참. 중이시죠? 네, 너무 그렇습니다. 웃으실 수 있게끔 네. 게임주도 행복하게 그러니까요. 기대해 중국 볼게요. 소비에 게임이 들어가 있길래 또 반가운 마음에 게임주 판호도 활짝 열리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증시 이슈 이렇게 한번 쫙 컴팩트하게 네.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다음 경제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이슈는 뭐니 뭐니 해도 이번 주에 가장 중요했던 경제 이슈 꼽아라 한다면 환율이어서 그것을 넣어봤습니다. 좀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때로는 개별주 전략, 개별주 스토리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증시 분위기가 있고 최근은 매크로가 굉장히 시장 심리에 큰 영향을 줍니다. 매크로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건 이 매크로는 자산 배분 전략을 바꿔야 되는 그런 등대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의주시하고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외환시장의 움직임입니다. 최근에 뭐 글로벌 트렌드인 것 같아요. 킹달러로 인한 로컬 통화 가치의 하락이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달러 강세, 원화 약세, 원달러 환율 상승 최근에 가파르게 진행이 됐었고요. 어제는 이제 장중 구두 개입 멘트로 인해서 조금 떨어지기는 했습니다. 여러분 기준으로는 이틀 전인 수요일이요. 지금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하고 지정학적 불안이 증가하고 또 한국 같은 경우는 시장 금리 상승폭이 적어서 자국 통화 원화 절하폭이 더 크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한국의 선진국 대비 시장 금리 상승폭이 적기 때문에 원화 약세가 좀 더 가파르게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주 초반에 원달러 환율 장중에 1,400원을 터치했죠. 우리는 1,400원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1,400원을 넘었던 시기가 무시무시한 타이틀들이 달려 있어요.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2년 코로나 직후에 미국이 고강도 긴축 진행하는 막 진입 시기, 레고랜드 사태 벌어지던 시기.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4월 16일에 1,400원을 찍었단 말이죠. 그러니 지금이 그때만큼 나쁠까? 라는 말이.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면 1번, 그때만큼 나쁜 상황인가? 아니면 그때만큼 나쁘지도 않은데 이렇게 과하게 반응했는가? 이것에 대한 고민이 조금 필요했던 시점이었죠. 보시면 IMF, 금융위기, 그리고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레고랜드 때 이때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자금을 빼는 게 정상인 그리고 당연히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여러분 보시면 저 안에 전쟁 이슈는 안 들어가 있어요. 근데 지금이 그래서 그런 상황인가? 아무리 중동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고 해도 1,400원까지 올라갈 상황인가라는 거 하나랑 이렇게까지 개입을 외환 당국이 안 해도 되나? 물론 개입하겠다는 의지는 여러분들 기준으로 이틀 전에 나오긴 했었습니다만은 야, 이거 쉽지 않은데? 이게 근데 여기까지 오를 게 맞아? 넉넉히 있어도 되는 건가? 약간 그런 걱정이 좀 있어요, 시장 투자자, 참여자 입장에서는. 시장에서는 뭐 일단 많은 이들이 의견들을 내고 있는데 과거와는 다를 것이다라는 게 대다수 증권가의 의견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앞에 만났던 1, 2, 3번 같은 경우는 신용 리스크 혹은 자금 경색 리스크가 있던 때인데 네. 지금은 경기 우려가 있기는 한데 그런 신용 위기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미국의 신용 스프레드 하향 안정 추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경기 사이클상으로도 뭐 며칠 전에 IMF가 세계 경제 성장 전망 내놓을 때 미국 경제 성장률 1월 대비해서 또 올렸고 국내 경상수지도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때 같은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을 것이다라고 보는 시각이 많고요. 또 원화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일본 엔화, 인도네시아 루피아, 말레이시아 링깃, 대만 달러, 필리핀 페소, 인도 루피 다 달러 대비 통화 가치가 기록적으로 낮아져 있는 상황이죠. 참 엔화도 생각보다 잘 못 올라온다. 그러니까 근데 또 원엔 같은 경우는 우리가 더 약세여가지고 원 대비해서는 엔화가 또 조금 그렇죠. 회복은 보이긴 하는데 달러 엔이 또 흐름은 여전하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환율 변동성 과도하다, 필요시 안정화 조치 내놓겠다. 최상목 부총리와 일본 재무장관이 만나서 공동 구두 개입 얘기 꺼내놨고요.
한미일 다 여기에 좀 공감대는 형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달러 강세가 하루 이틀일지언정 조금은 안정을 찾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다만 시장에서는 이게 완전히 회복되긴 좀 어렵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원화 약세를 유발하고 있는 요인들 단기적인 해소가 어렵다고 보는 거죠. 그건 뭐 연준 계속해서 금리에 대해서 인하 시그널을 주지 않으려고 네. 하고 있고요. 중동 리스크도 어찌됐건 좀 노이즈로 껴있는 상황이고 미국 리더십이 약화되고 있어서 달러 움직임이 또 그렇게 만만치 않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상반기에 그리고 계절성이 있대요. 외환 수급이 원래 어렵다고 합니다. 한국이 대다수 12월 결산법인이기 때문에 4월, 5월에 이제 배당금 지급이 몰려 있어서 외국인들 배당 역송금이 있어서 계절적으로 원화 약세 압력을 좀 받는 시기라는 점 올해는 그냥 재투자해 주세요. 그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키움증권의 의견인데 단기간에 환율이 위로 크게 튄 성격이 있다. 일정 부분은 되돌릴 것으로 의견을 내고 있고요. 다만 대규모 실개입이 있지 않는 이상은 빠르게 안정을 찾기는 어려워서 계속 1,300원대 레벨에서 머무르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섹터별로 원화 가치 10% 절하에 따른 산업별 영업이익 변동률을 냈는데 물론 2019년도 기준입니다. 기계, 장비, 컴퓨터, IT, 운송, 장비 쪽은 이익 개선이 있을 것으로 봤고 석탄, 석유, 음식료, 목재, 종이, 1차 금속 이런 쪽 이쪽은 이제 원재료 부담이 있는 쪽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환율의 움직임에 이제 고환율식의 피해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수출 비중이 높은 산업군은 그래도 여기가 기회가 또 될 수는 있는 부분이니까 네. 지금의 상황이. 수요일에도 그래서 고환율 좀 수혜 볼 수 있는 수출 비중 높은 쪽이 움직였어요. 방산, 화장품, 뭐 다반도체 이런 쪽. 자동차. 네, 그런 네. 쪽이니까 그 정도. 만약 고환율 상태가 계속 유지된다면 종목을 고르더라도 그런 쪽을 체크를 해보셔야겠다라는 겁니다. 끝입니다. 경제 좋습니다. 경제 이슈 이렇게 마무리 짓고요. 자, 항상 기쁜 마음으로 시작해서 약간 무거운 마음으로 끝나는 생활 경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오늘도 그래요. 아, 왜요? 왜요? 오늘 스마트팜 얘기 좀 해보려고 해요. 네. 항상 이제 생활 경제 하다 보면은 트렌드나 소비 쪽에 초점을 맞췄는데 오늘은 좀 산업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이상 기후로 인해서 이게 농업에 굉장히 큰 변수가 됐어요. 원래도 이제 기후에 민감한데 요즘에는 막 폭우 이게 심각하니까. 그래서 작물 성장이나 토양 생물 환경, 주변의 기후가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데 극단적인 가뭄이나 극단적인 폭우로 인해서 그래. 농업의 상황이 너무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거죠. 너무 극단적이야, 네, 진짜. 그러면서 진짜 생산 지도가 바뀔 정도예요. 저 이걸 보고도 확 느꼈는데 사과나 복숭아, 감귤 이런 재배지가 북상을 하고 네. 원래 사과가 나던 그 기존 재배지엔 파인애플, 바나나 등이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온도가 올랐다. 우리나라도 남해 쪽에서 파인애플 키워요. 그니까요. 네. 이런 식으로 생산의 지형이 바뀌었고 고랭지 채소로 유명한 강원도가 네. 지금은 사과로 맞아요. 또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 됐다고 합니다. 80년 후면 사과나 배는 이제 재배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 진짜? 국내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쌀과 옥수수 등의 수확량도 20에서 25%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80년 후면 나 없나? 아들아 행운을 빈다. 사과는 100% 그러니까 수입해서 먹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는 사과를 생산할 수 있는 데가 또 별로 없을 수 있겠다. 근데 그때는 또 안에서 이거는 자연적인 거잖아요. 하우스 사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죠. 대규모 도움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런 맥락에 오늘 얘기해요. 그래요? 또 아주 중심을 잘 잡아주시는군요. 예.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스마트팜을 대안으로 내세웠던 시각들이 굉장히 많았었고 종자를 개발해야 된다라는 얘기들도 그러네. 많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농가 소득은 떨어지고 고령화되고 젊은 층이 줄어들고 하니까 농가 인구는 줄죠. 네. 그러면 재배 면적도 같이 줄어듭니다. 네. 연세 있으신 분들이 넓은 면적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네. 그러면서 식량 자급률이 떨어지는 나름 지금 악순환의 고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1970년대 대비로 하면 당연히 그렇긴 하겠지만 농가 인구가 90% 감소한 상황. 전체 인구에서 농업에 비중된 인구가 과거엔 40%였다면 지금 4%에 불과하기 때문에 네. 분명히 먹거리에 대한 생산 능력을 키우는 무언가는 필요해 보이죠. 그래서 등장했던 게 최근 과거 몇 년 전부터 이제 스마트팜 이슈였는데 스마트팜이라 하면 경영비 절감과 생산성 품질 향상을 위해서 이 농업의 첨단 기술을 접목한 것을 지칭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스마트 온실이 있고 도시형 농업 형태 식물 공장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롱 팀장이 얘기한 그 돔 같은 건물 내에 막 인공광 쏴서 LED 쏴서 IT 기술 접목해서 이제 인위적으로 걔들을 키워낸다라는 거고. 실제로 채소들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네. 곳들이 있죠. 그리고 비닐하우스에다가 IT 기술 씌운 게 스마트 온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장점이 명확하죠. 이런 특히나 저런 도시형 농업 형태 식물 공장 같은 경우는 전통적 농업 대비해서 90% 물이 절감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지금 미국에서 이제 나오는 상추 대부분이 캘리포니아에서 생산이 되는데 캘리포니아는 매년 가장 가뭄에 시달리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추를 저만큼 찍어낸다라는 거. 그만큼 이제 스마트팜 이런 것들, 스마트 온실 이런 것들에 영향이 좀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네. 저렇게 내부에서 재배를 하게 되면 식물 바이러스, 뭐 병해 이런 거에서 좀 자유롭고요. 살충제 덜 뿌려도 되죠. 그럼 비료 사용으로 인한 환경 오염도 준단 말이죠. 그리고 도시 인근에서 건축물에서 재배가 가능해지면 신선도도 유지됩니다. 이상기후 영향을 좀 덜 받을 수 있다. 이 장점이 엄청나게 부각되면서 한동안은 뭐 국내외로 스마트팜에 대한 집중도가 굉장히 컸고 해외에서는 사이즈 큰 스타트업도 많이 생겨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최근 들어서 단점이 좀 부각되고 있습니다. 도입을 해봤더니 이런 문제가 있다더라 라는 것들이 나온 거죠. 일단 스마트 식물 공장, 저 온실을 떠나서 저런 롱 팀장 얘기했던 그런 돔 형태 아니면 건물에 들어가는 것들은 건설 비용이 엄청납니다. 그러겠죠. 그렇죠. 피프스 시즌에 1공장, 그러니까 공장 하나 완공하는데 355억 정도가 사용됐다고 하고 이게 미국에서 좀 넓은 땅덩이 기준으로 봤을 때고요. 조명 설치나 전기료가 어마어마하죠. 그러겠죠. 그래서 미국에서 280평 정도 농장의 1년 전기료가 1억 3천만 원입니다. 280평이면 그리 크진 않아요. 맞아요. 근데 뭐 미국 기준이긴 합니다만 전기료 부담이 엄청나다라는 거. 그러니까 상추를 생산해서 이런 잎채소를 생산해서 저런 전기료와 완공 비용을 다 이렇게 하기까지 손익분기가 너무 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재생 에너지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태양광 패널 깔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에 대한 분석을 봐도 빌딩 하나를 수직 농사로 건설하는 걸로 봤을 때는 태양광 패널 면적이 뉴욕 맨하튼 정도에 다 깔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스마트팜 스타트업들도 발전을 막 하다가 좀 멈춘 상황이고요. 스마트팜에 스마트가 독이 되고 있다 이렇게 제목을 뽑아봤는데 미국에서 스타트업 이제 농장 운영을 위한 기술 개발이 이 스마트팜이 이슈가 되면서 막 쏟아졌거든요. 막 AI 활용한 작물 모니터링, 막 빛, 온도, 습도 다 조절해 줄 거고 로봇이 씨앗을 심고 작물 수확해서 갖다 주고 막 이런 기술이 엄청나게 공개가 됐는데 이게 상추로 운영비 커버가 안 된다라는 것을 인지하면서 미국에서도 관련 스마트팜 스타트업들이 폐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국내도 마찬가지예요. 국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미국처럼 막 크기도 전에 지금 일부 굴지의 기업들이 있긴 합니다만 그 외에는 전부 다 완전한 영세업체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농가에 가서 스마트팜이랍시고 스마트 온실을 깔아줬는데 자기네들이 깔아주고 문을 닫은 거야. 그러면 AS 할 때 어떻게 농가에서는. 그러니까 시스템의 결함이나 호환성, 또 AS 이런 불편함 등을
농가에서 이제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게 시스템이 이상 기후에 취약해요. 비닐하우스, 스마트 온실 안에 시스템이 막 여름에 폭염이 오면 개 시스템들이 이제 온도가 다운되는구나. 올라가서 과부하 걸려서 다운된다던가 이런 그래서 개들한테 선풍기를 틀어주고 에어컨을 틀어줘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농가의 실질적인 문제점, 나름 농가의 애물단지가 되고 있다라는 보도들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요새 우스갯소리로 항상 하는 말은 변압기 돌리기 위해서 변압기 필요한데 이거는 스마트팜 이거 기계를 돌리기 위해서 선풍기를 얘한테 또 맞아. 대줘야 되고 그렇구나. 그러니까 고온을 피하려고 했는데 고온 문제를 마주하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그렇지. 그런데 사실은 그래. 이게 지금 이런 문제등이 있지만 이거를 피할 수는 없어. 해결은 해야 될 것 같아. 왜냐하면 먹거리의 문제니까. 진짜로 이제 쌀 생산, 갖은 푸드플레이션 얘기가 나오는 게 전부 다 이상 기후로 인한 작물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어느 정도 가야 될 길인 거는 같습니다. 네덜란드가 이걸 참 잘하고 있대요. 네덜란드 국토 면적이 우리나라 2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세계적으로 농산물 2위 수출국입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글로벌 평균 첨단 온실, 유리 온실 재배 비중이 세계 평균이 17인데 네덜란드는 99%. 그러니까 스마트팜 기술이 좀 압도적이죠. 그도 그럴 게 이쪽도 땅 자체가 좀 건조하고 일조량이 부족해서 인위적으로 먹거리를 만들어 자급률을 올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근데 이게 비단 지금은 네덜란드나 혹은 뭐 일부 조금 강우량이 부족하거나 일조량이 부족한 국가의 문제겠지만 이것은 우리도 곧 마주하게 될 것 네. 같다라는 거고요. 이런 네덜란드 문제를 일본이 빠르게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데 일본이 화산도 이제 있고 네. 원전 사고도 있고 이랬어가지고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열망이 좀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 주도의 스마트팜을 구축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우리는 아직까지 스마트팜 재배 비중이 굉장히 낮아서 시작도 못한 단계인데 일부 종목들, 기업들 시장에서 거론은 되고 있으나 스마트팜 산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추이가 진행될지 봐야겠습니다. 환경이 그렇게 변하는 건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없으면 결국 스마트팜에 대한 이런 뭐라고 해야 될까? 의존도? 그러니까 가동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전체적인 얘기를 다 듣다 보면 뇌리에 남는 건 여러분 결국 전력기기인 것 같습니다. 전력 효율화와 전력기기주를 사야 되나? 그렇습니다. 네. 제가 왜 일렉트릭 박일까요, 여러분? 일렉트릭입니다. 일렉트릭 팍이에요? 그냥 1년에 몇 번씩 바뀌는 것 같아요. 아니요, 시청자분들이 네, 제가 일렉트릭 박이에요? 2022년도부터 네. 전력에 대한 막 그런 변압기 얘기를 엄청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기억해 주시는 분들이 일렉트릭 박이다 이러는데 제가 집에서 생각을 해봐도 그래요. 제가 보면 건조기와 세탁기가 돌아가고 전자레인지를 돌리면서 에어프라이기를 돌리고 핸드폰을 충전하고 있더라고요. 와, 진짜 사람이 편리하게 살고자 하는 욕망이 도대체 이 수많은 콘센트를 다 채우고 있구나 네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보다 더 심하신 분들 있잖아요. 로봇 청소기도 돌리시고 식세기도 그렇죠. 쓰시는 경우도 있고 정수기도 쓰실 거고 그리고 스마트팜 얘기해서 그런데 성공하지 못했지만 그 L사에서는 이렇게 작게 해서 개인이 이렇게 키울 수 있는 그것도 전기 꽤 먹는다고.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는 결국에는 우리가 편히 살고자 하는 모든 니즈는 전력이 필요하다. 자율주행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SMR 소형원전과 전력기기 쪽으로 집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속도를 좀 빠르게 내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전선 변압기일 거고 조금 장기로 보면 SMR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맞아요. 네. 그러게 항상 이거 끝나면 뭔가 답답해진다. 근데 왜 그런가를 생각해 봤거든요. 제가 요즘에 모든 현상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 네. 조금 답답함이 있어요. 근데 이유가 뭘까? 정치건 경제건 네. 모든 문제가 하루에도 좀 문제가 많이 터지는 대량화되어 있고 네. 그 대량화되어 있는 모든 문제들이 복잡성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다 연결돼 있으니까 얘를 해결한다고 될 문제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다 해결이 어려워서 이렇게 우리가 좀 갑갑함을 느끼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떤 그런 댓글을 봤을 때
그 이상기후 문제는 전 세계가 함께하는 조별과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두 조별과제 4명이서도 안 하는 사람이 생기는데. 그렇지. 안 하는 꼭 부지런한 한 사람만 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 조별과제라고 생각했을 때는 이상기후 문제 해결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나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답답하다. 그러니 긍정적으로 회로를 돌리면 나부터 실천하자. 이렇게 가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우리가 텀블러 들고 다니면 뭐 합니다. 박진영 씨가 비닐로 바지를 만들어서 춤을 추는데 약간 그런 느낌으로다가 약간 그러니까 좀 저 물 개인들도 컵에 잘안 먹어야 하는 되는데 거지. 제가 또 이렇게 먹고 있네요. 쉽지 않습니다.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요새 그러니까 뭐 경제도 그렇고요. 전반적으로 답답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의 어떤 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뚜렷한 뭐 해결책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도 스마트팜 얘기하면서 약간 다운은 됐는데, 그래도 금요일이잖아요. 아직 저희 녹화일 기준으로 내일 하루가 더 남았지만, 예, 금요일이니까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고, 너무 안 좋은 쪽으로 다이나믹 코리아였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 주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을 텐데 주말 동안은 그래도 좀 푹 쉬셨으면 좋겠고 또 힘내서 예, 그 다음 한 주도 잘 이겨내시고 그 다음 주에는 저희가 진짜 금요일에 예, 생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들은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